나라에 공을 세운 인물들을 모아놓은 삼국사기 열전 충신편. 10여 명의 충신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런데 여기에 고구려 평원왕대의 인물인 바보온달이 나온다. 평강공주와 결혼한 바보온달. 바보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온달이 왜 충신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 속엔 6세기 고구려 사회의 변화와 온달의 참모습이 숨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고구려 평원왕 때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온달이 평강공주와 결혼을 해서 위대한 장군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바보라는 아주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공주와 결혼을 해서 성공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마치 동화 같습니다.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출세를 꿈꾸는 남성들의 세태를 풍자하는 말인 온달 컴플렉스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달도 이처럼 부인인 평강공주 덕에 출세를 한 인물일까요? 이 온달과 평강의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렇다 할 근거가 없어서 이 둘 이야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평양 부근에 있는 고분인데 진파리 고분이라고 불립니다. 북한은 이 고분이 온달과 평강의 무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온달이 고구려의 부흥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장군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충청북도 단양에 최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무덤의 형태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런 돌무더기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단양에서는 이 돌무더기를 온달의 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발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단양군의 한 돌무더기에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온달의 무덤이란 이 돌무더기의 발굴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발굴을 추진한 단양군은 온달의 무덤이 확실하다며 관광자원 개발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온달의 무덤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돌무더기. 얼핏 보면 그냥 돌무더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돌들이 자연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다듬은 것이다. 게다가 일정한 형태와 모양을 지닌 돌들이 규칙적으로 포개져 층을 이루고 있고 아랫부분엔 기단의 흔적까지 보인다.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과 비슷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 또한 옛날부터 이것을 온달의 무덤으로 불렀다고 한다. 장군총이라 그러죠. 온달 장군 무덤이 건주 맞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온달성으로 넘어가자면 직선거리니까 가깝거든요. 이 저게 사디온으로 내려가서 가는 것보다가 이 바로 요 속세맥이 딱 정상에 올라가면 그 온달성이 정면으로 딱 정복판으로 보여요. 바보 온달을 줘서 여기서 전사를 해가지고 모시고 가다가 급해가지고 여기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요. 발굴 초기 이것이 고구려의 적석총일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누구의 무덤인진 밝혀지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적석총의 크기와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 22m. 측정 결과 길이는 22m,
높이는 10m나 됐다. 이렇게 큰 규모를 지닌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은 남한에선 드문 것이다. 이 적석총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가 한 22m, 폭이 10m, 이런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적어도 우리가 현재 요즘 트럭으로 50대 내지 100대분의 돌을 날라야 되는데 이런 정도를 쌓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귀족이 아니면 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고구려 적석총이라고 할 경우에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 여기 지휘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아닌가 생각되는 겁니다.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실측도 이루어졌다. 규모가 큰 유적에 주로 사용되는 이 기기는 수작업보다 정확하다. 파악된 수치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전체 형태까지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실측 자료를 통해 복원한 단양의 고구려 적석 유구. 그 형태와 크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중국 지반에 있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적석총인 장군총. 길이 31m로 단양 것보단 크지만 그 모양은 같다. 저 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이 온달일까? 무덤의 내부 시설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우선 무덤의 4분의 1을 절개해 쌓여있는 돌들을 걷어내고 석곽, 석실 등의 내부 시설과 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해 나갔다. 그런데 작업 도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큰 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돌들은 석실 구조물의 일부거나 무덤 전체를 바치는 기둥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돌의 선이 있습니다. 그 하부에 이제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돌이 있고 사실 요 부분 돌이 사라진 부분도 굉장히 큰 돌, 저기 보이는 큰 돌이 이 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부보다는 하부에 큰 돌을 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돌이 이렇게 기울어진 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울어진 것이 있고 저 중심부에는 또 이 속으로 기울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축석을 할 때는 대개 수평으로 쌓는데 저기 기울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그 내부에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게 함몰되면서 기울어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생각입니다만. 이 밑에 고추밭하고 저게 그런데 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주변에 5기의 소형 적석총이 있었는데 그중 3기가 무덤과 연결돼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여기가 돌무디기가 이 길 이쪽으로 새무디기, 저쪽에 지금 저 거울 있는데 딱 그 두무디기가 있었어요. 그 연 사람이 안 다녔고 무인지경이 있었고. 주민들의 증언은 발굴팀과 학계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것이었다. 발굴은 소형 적석총과 연결된 통로를 찾는 작업으로 확대됐다. 주민들은 통로의 입구와 출입문까지 기억했다. 요쯤 문 넓기는 한 1m. 그리고 위에는 아주 그 돌이 넓더라고요. 그 위에 한 1m를 그냥 돌을 한 개를 걸쳐놨으니까.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시지는 못했습니까? 안에 못 들어갔죠. 저기 바로 직전 거리만 들어가 보고 이자 꺾인 데는 못 들어갔죠. 무덤과 연결돼 있었다는 2기의 소형 적석총은 새마을 운동과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파괴됐고 지금은 흔적만 남은 상태다. 2기의 소형 적석총과 연결돼 있는 적석총. 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라면 과연 누구의 무덤일까? 발굴이 진행되면서 내부 구조 확인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런 적석 구조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흔한 것은 아니죠. 물론 고구려 쪽에 많은 적석총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단을 가지고 아주 큰 구조물을 쌓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면, 규모면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또 이 지역 자체가 고구려 문화에서 가지는 어떤 위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석총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많은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단양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적석총. 최종 발굴이 끝나지 않아 무덤의 정확한 내부 구조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덤의 주인이 온달인지 아닌지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온달의 무덤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고구려의 적석총. 무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말 굉장히 크네요. 이 남한에서 이렇게 큰 이 고구려의 적석총 형태가 발견된 것은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요. 자, 이 단양에서 온달의 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구려 적석총. 이 발굴 작업에서 이것이 정말 온달의 무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 발굴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이 무덤의 내부 구조와 이 유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단양에는 이 곳곳에 이 온달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온달의 흔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온달산성입니다. 이 온달산성은 온달이 전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온달열전에는 이 온달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단성지하 위유시소 중 로이사. 아단성 아래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길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온달이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이 아단성이 바로 이 온달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구려의 온달이 정말 이 단양의 온달산성에 와서 전사한 것일까요? 단양엔 온달과 관련된 유적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온달 동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다. 온달과 평강공주가 함께 머물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길이가 8km나 되고 수십 갈래의 작은 굴이 연결돼 있는 온달 동굴. 온달이 쉬고 갔다고 휴석동이라 불리는 마을. 이곳에도 온달의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 뒷산에 놓여있는 윷판바위. 온달이 군사들과 윷놀이를 했다는 곳이다. 유돌 쳤다 이거죠. 여기서 유돌 치는데 여기서 말판을 여기서 이제 온달 장군이 이 손으로 파서 그랬다는, 그래서 여기 윷판바위가 된 거죠. 네, 개. 그러면 단양에 이렇게 온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온달이 신라군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자 이곳에 왔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신라군 화살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달 장군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고 평강공주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고 또 온달에 대한 속담도 많이 있고 평강공주의 속담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한이 서린 그런 전설과 속담이 이 지역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양이 온달의 고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온달산성에 있다. 온달이 신라군과 싸우다 죽었다는 온달산성은 해발 400m의 낮은 산성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험하다.
온달 산성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높고 견고한 성벽 또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보면은 저쪽에 영월 쪽에 태화산 쪽이라든지 태화산 토성이 있습니다. 온달 산성은 그쪽으로 이제 남한강에 둘러싸여 있어 것이죠. 방어가 용이하다. 그래서 저쪽에서 봉수 강을 이용하는 선박의 출입까지 통제가 가능하다.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탐지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맡아 볼 수 있고 밑에 이제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온달성의 그 동문 또한 성곽이 이렇게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이 어렵다. 방어는 쉽고 공격은 어려운 천의 요새인 것이다. 산성은 성곽이 활 모양으로 굽어져 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도 치열했다. 온달 산성엔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산중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의 돌들이 눈에 띈다. 냇물에 의해 마모된 강돌이다. 전투 시 성벽 아래에 떨어뜨려 적에게 타격을 주는 고대 전투에서 위력적인 무기다. 협곡으로 떨어졌을 때 이러한 그 냇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기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삼국시대 때 그 신라에서는 이제 석투당이라 해가지고 그 돌팔매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보편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돌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무기가 되거든요. 곳곳에서 보이는 이런 무기들은 온달 산성의 치열한 전투를 짐작케 한다. 고구려 군대가 이제 이 온달성 이론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 이제 바로 신라에게 빼앗긴 국원성, 바로 충주 이론의 회복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한강 상류 지역 이론이 모조리 이제 고구려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은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영춘 일대 온달성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중령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기 쪽을 쉽게 이제 장악하게 되죠. 물론 이제 중령로 일대는 또 관방 시설들이 이제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온달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일대의 이제 성들이 그만 그 무방비 상태에 이제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중령 루트를 초입해서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이 온달성입니다. 온달도 이를 위해 출병하지만 아단성, 즉 온달산성 아래서 전사한다. 그러면 아단성이 왜 온달산성일까? 동국여지 승남은 단양 영춘면을 고구려의 을아단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도 영춘면을 을아단현으로 표현한다. 단양군 영춘면의 옛 지명이 바로 아단현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영춘현의 고지도에 나타나는 고성, 온달산성이다. 고구려의 온달 장군이 산성을 쌓고 신라군과 싸운 곳이란 기록도 보인다. 온달산성이 온달의 전사지란 것은 계리편의 위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계리편, 즉 계림령은 단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한강 수로와 낙동강 수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온달은 591년 계림령과 중령의 서쪽 땅을 되찾기 위해 출병한다. 계림령은 고구려가 남진 정책으로 확보했다가 551년 한강 유역 상실 후 신라에게 다시 빼앗긴 곳이었다. 그로부터 40년 후 온달이 회복을 시도한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와의 국경은 상징적으로 계림령과 이 중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고구려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령과 계림령 그 서북 지방은
원래 고구려의 영토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7세기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신라 측에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달이 실지 회복을 명분으로 출전했으니까 당연히 계림령과 중령 서북 지방을 거론했겠죠. 6세기 고구려와 신라는 계림령과 중령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다. 중령 또한 고구려와 신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교통로인 것이다. 제 뒤쪽이 바로 이제 소백산맥 너머의 남쪽의 첫 고을인 풍기 땅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세력이 이제 소백산맥 이남, 바로 신라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이 중령 고개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세력의 남진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방비를 신라가 튼튼히 하게 됐고, 또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중령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절치부심하게 됐던 겁니다. 고구려의 고토인 계림령과 중령의 서쪽, 온달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출병하지만 한양의 온달 산성에서 전사하고 만다. 온달의 전사제인 온달 산성과 유적들은 이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가 신라에게 빼앗긴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한 온달. 온달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삼국사기는 온달의 출신 성분과 인물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모 용종가소 중심즉 행연 시인 목지위 우온달. 고구려 평원왕 때의 사람인 온달은 이 얼굴은 우습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명랑했습니다. 가난해서 항상 밥을 빌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떨어진 옷과 헤어진 신을 신고 시정을 왕래하니 사람들은 이런 그를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우온달이라. 이 온달 열전의 내용으로 보면 왜 이 온달을 바보라고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찾아옵니다. 이 평원왕의 딸인 이 평강공주는 이 소문난 울보로, 그래서 왕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울기를 잘하니 이 다음에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6세가 되자 이 평강공주는 귀족 집안과의 결혼을 거절하고 이 온달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온달이 이는 어린 여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고 또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귀인을 배필로 맞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공주는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찌 부귀해야만 함께 지낼 수 있겠느냐며 설득을 합니다. 그 후 이 온달은 이 공주의 도움으로 전답과 말 등을 마련하여 이 말타기와 활쏘기 등의 무예를 익힙니다.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합, 이 신분 사회의 질서가 엄격했던 이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던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 온달의 출신 성분과 이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온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온달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전북 김제의 한 마을, 봉성 온씨들의 집성촌이다. 문중에서 세운 온달 장군의 사당, 매년 3월 추모제가 열린다. 온달을 기리는 신도비에는 온달과 관련된 전설이 기록돼 있다. 예? 대장군. 예. 고구려의 장군으로
군 고위 지휘관인 대형의 벼슬까지 오른 온달. 공우휘는 달이요 성은 온시이니 평원에서 나온 어르시라. 고구려 평원왕 제25대 왕의 부마라. 계리편 중령 평원왕의 사위로 전쟁에 출병해 온달 산성에서 전사한 것이다. 그러면 온달의 출신 성분과 집안 내력은 어떠한가? 온 씨의 족보를 확인해봤다. 온달의 시조는 중국 주나라의 수구. 그 후 온달의 이름이 이어진다. 그 동생 수구가 이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온달이나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시조는 달자 어르신. 달자 온달 장군을 하는. 온 씨의 국내 시조이자 고구려의 장군으로 기억되고 있는 온달. 그러나 그의 출신 성분과 집안 내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을 초월해 평강공주와 결혼한 온달. 온달은 어떻게 공주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고구려의 평원왕이 그 실마리를 쥐고 있다. 온달을 사위로 맞은 평원왕은 559년 즉위한다. 평원왕은 장수왕 이후 계속된 왕위 쟁탈전과 귀족 세력 간의 갈등 후 혼란 속에 즉위한 왕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후 고구려는 극심한 내분을 겪는다. 22대 안장왕이 피살되는 가면 이어지는 안원왕 때는 554년 외척 간의 대대적인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2천여 명이 사망한다. 그리고 평원왕의 아버지인 양원왕 557년에는 고구려 역사상 최초의 반란인 간주리 반란 사건까지 벌어진다. 평원왕 때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평원왕의 조부인 안원왕 때에는 그 귀족 세력들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정치적 장악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왕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정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왕권은 신진 정치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고구려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긴다. 이때부터 평양에 기반을 둔 신진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평원왕은 아버지 양원왕에 이어 평양성의 내성인 장안성을 축조해 외적의 침입을 막는 한편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왕권 강화를 도모한다. 가뭄이 들자 장안성 공사를 중단하고 스스로 끼니를 줄이기도 했다. 또한 전통적인 고구려 귀족 대신 신진 세력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다. 장수왕 이후 등장한 신진 세력은 검은고를 발명한 양원왕대 인물인 왕산악과 왕고덕, 영양왕대, 을지문덕 등이 확인된다. 평원왕대에 활동한 온달도 이때 등장한 신진 세력인 것이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분제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신분층이 정계라든가 이런 데 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온달의 진출 가능성도 평원왕대의 어떤 대외적 위기 속에서 무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려져 있고 온달도 마찬가지로 무를 통해서 성장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고구려 귀족인 상부 고씨 집안과의 결혼을 거부한 평강공주와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었던 온달의 결혼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바보였던 평민이었던 온달이 왕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후대에 어떤 식의 윤색이 가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측근 세력이 필요했던 평온왕과 새롭게 등장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신진 무장 세력과의 결합이 온달과 평온왕의 딸과의 결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달은 어떻게 신진 세력이 될 수 있었나? 당시 고구려 사회는 무예를 중시했다. 뛰어난 무예 실력과 전쟁의 출정에 공을 세우는 것은 출세의 중요한 통로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온달은 매년 3월 3일 낭랑의 언덕에서 벌어지는 사냥대회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온달은 가장 많이 사냥하고 남보다 뛰어나 주목받기 시작한다. 사냥대회가 인재 등용의 장이었던 것이다. 사냥대회를 통해 신진 세력으로 떠오른 온달. 그러나 그는 중국 후주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왕의 사위로 인정받게 된다. 삼국사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다.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내어 요동에 쳐들어오자 온달이 선봉이 되어 크게 공을 세우니 여러 군사가 기세를 타고 맹렬히 싸워 크게 이겼다. 평온왕 시절에 고구려는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돌궐과의 전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온달열전에 보이는 후주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신진 무장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후주와의 전쟁은 고구려도 전력을 기울인 큰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온달은 신진 무장 세력의 대표자로 떠오르면서 왕의 사위로 인정되게 되죠. 즉 온달은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무장 세력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신진 세력으로 부상한 온달. 무예 실력과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는 뛰어난 무예 실력과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것이 출세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갖춘 온달은 신진 귀족을 통한 왕권 강화라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왕의 사위로서 인정을 받고 중앙 정치 세력의 중심에 나서게 됩니다.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혼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평온왕 사후 온달은 신라와의 대대적인 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나서게 됩니다. 온달은 출병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계리편 중령이서 불기어아 즉불바냐. 계리편과 중령이서를 회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밝힙니다. 온달이 회복하겠다고 나서는 계리편과 중령이서 10군. 도대체 이 땅은 어떤 땅이길래 온달은 목숨을 내놓는 출사표를 던진 걸까요? 경상도 일대에도 고구려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경북 의성에 있는 고구려 적성 유구. 일정한 돌을 규칙적으로 쌓아놓은 계단식 적석총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고구려의 적석총엔 일반적으로 감실이 한 군데인데 이것은 감실이 4개나 존재한다. 유형상으로 볼 때 지금 5단이 남아 있습니다. 5단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제 7단이 남아 있는 이제 고구려의 장군총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왕릉과 같은 계단식 적석총의 그 형태를 고스란히 그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형태가 똑같은 것이죠. 이것도 기와입니다. 이 기와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봐요. 그런데 취재 도중 적성유구 주변에서 뜻밖의 기와 조각들이 발견됐다. 경질 토기편까지
기와 조각들은 곳곳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곳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석유구에서 발견된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조각. 이는 고구려 적석총과의 연관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저쪽 부분에서도 보면 기와들이 많이 3세기 초에서 427년까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의 길림성 집안. 수많은 고구려의 무덤들이 떼를 이루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무덤인 장군총. 길이 31m, 높이는 12m가 넘는다.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천여 개의 돌로 기단을 7개나 쌓았다. 장군총에서도 기와 조각들이 발견됐다. 주변에 기와로 지은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무덤의 꼭대기에 기둥을 박은 흔적들도 밝혀졌다. 고구려에서는 4, 5세기경에 그런 저속총, 그러니까 대개 지도자급의 왕릉이라든가 대단히 큰 고구려식 피라미드 그 위에 이런 기와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주춧돌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고분 위에다가 그 사당을 지은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분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와를 얹은 이런 건물을 향당이라 부른다. 향당은 제살 지내는 사당으로 추정된다. 고분에 향당을 올리는 그런 제도들이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은나라 동이족이나 고구려 쪽이나 백제 쪽에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향당이 아마 신라 북부 지역에까지 미쳤다고 만약에 미쳤다고 본다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와 조각이 발견된 의성의 고구려 적성 유구. 건물 존재 여부는 유구의 정확한 성격이 밝혀져야 가능하다. 경북 안동에도 고구려의 적성 유구가 있다. 근처에 사찰이 있어 탑으로 불리지만 그 형태는 고구려의 계단식 적석총 그대로다. 경상도 일대에 나타나는 고구려의 흔적들은 고구려의 영향력이 이곳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적성 유구가 어떻게 경상도에 나타나는 것일까? 온달은 출병 전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라가 한수이북을 침탈해 자기 땅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통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 번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온달은 이 땅에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그 해답은 4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대대적인 남진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광개토대왕은 396년에 백제로부터 남한강 상류의 58성 700촌을 획득한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58성 중엔 온달 산성인 아단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 땅 깊숙이 침투해 100년 이상 영향을 미친다. 남한강 상류를 점령한 고구려는 소백산맥 이남으로 진출하는 관문인 충주를 남진 경영의 중심으로 삼는다. 국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구려 수도였던 북내성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어떤 별도 부수도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국원성이 바로 충주가 되는데 충주에서 이제 이 단양쪽으로 해가지고
중령을 넘어가지고 이제 고구려 군대가 소백산맥 이남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고구려가 남진경영을 관장하는 총본영이 바로 국원성이라고 불렸던 충주고, 이 충주의 그 어떤 날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초 기지가 단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세기 중반 신라의 반격이 시작된다. 고구려가 귀족 간의 갈등과 중국 북방민족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는 사이 한강 유역을 공격한 것이다. 551년 고구려는 결국 신라의 거칠부에게 중령 이북의 10군을 빼앗긴다. 그 후 고구려는 실지 회복을 염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됐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고구려가 그 격퇴될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것을 수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삼국사기에는 여러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고구려의 수건 사업을 온달이 마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달이 이 중령과 기림령 이북 지방을, 서북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정을 결심하게 되고 그런 여망을 수행하려다가 전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지 회복을 위한 시도가 10군을 빼앗긴 지 40여 년 만인 591년 온달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온달이 회복하고자 했던 지역은 이처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확보했던 옛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은 문경, 단양, 의성, 영주, 안동 등 이 경상도 일대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은 당시 고구려의 영향력이 이 지역까지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세기 중반 이 왕위 쟁탈전과 귀족 세력 간의 치열한 내분을 겪던 고구려는 이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590년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온달은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 나섭니다. 고구려의 고토를 되찾기 위해 출병한 온달. 그러나 신라군과의 대대적인 전투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달은 이 온달산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이야, 그러면 온달은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전사를 한 걸까요? 이 온달의 고구려군과 또 신라군과의 이 치열한 전투 흔적 속에서 온달이 이룩한 업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많은데, 방금보다 많은데. 온달산성에서 1km 거리에 있는 한 계곡. 쇳골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맞아요. 전설이에요 이게. 밭 곳곳에서 쇠와 흙이 엉켜 있는 덩어리들이 발견된다. 가물을 타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 쇠를 굽고 남은. 저쪽 그 방터보다는 여기 더 많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덩어리들이 쇠를 뽑고 남은 찌꺼기란 것이다. 철로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일단 쇠를 뽑죠. 뽑아서 쇠를 다루던 골짜기라고 해서 쇠전불이라고도 불리는 쇠골. 거기서 전쟁 경기로 온달산성에서 사용됐던 무기들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온달산성에서는 필요한 던기를 벌써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는 흔히도 쇠골, 쇠전불이라고 하죠. 쇠전불이. 예, 쇠전불이는 쇠를 다시 빼내 가지고 돌에서 쇠를 빼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일정한 전쟁 장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쇠전불이라고 그래요. 현재 말하면 대장간 또는 더 크게 얘기하면은 그 전쟁 장비를 만드는 곳, 군수공장. 예, 군수공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죠.
실제로 쇠를 뽑고 남은 흔적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박장식 교수는 고대의 제철 재련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있다. 유물의 성분과 특징을 분석해 제철 재련 방법, 시기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철광석 찌꺼기의 조직이 확인됐다. 검은 흔적이 철성분이다. 철성분이 적을수록 철을 뽑아내는 재련 기술이 높다. 쇠골에서 수거한 철광석 찌꺼기도 철성분이 낮았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슬래그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철을 생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강 공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무기나 공구를 만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한두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국가 권력이나 어떤 지방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한 시설과 인력을 투자를 해야지만은 이러한 야철지가 조성되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여기서 이러한 재련 작업을 하는데 투여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당한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았겠느냐. 쇠골의 높은 재련 기술은 단양이 군사적인 요충지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곳엔 전쟁 관련 지명들이 많다. 이 빨간 거는 군사적 용어로 된 마을이고요. 이 노란 거는 유래된 지명 마을입니다. 유난히도 이 빨간 것은 이 신라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방어를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km 반경 이내에 약 한 86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 이름이 모두가 군사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달 산성을 중심해서 신라군과 고구려군이 싸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고구려와 신라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온달산성. 충주 중원 지역을 확보하고 소백산맥 이남으로 진출해 신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러면 온달은 어디로 내려왔을까? 그 단서를 주변의 산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한강 유역엔 이곳 영월 왕검성을 비롯해 태화산성, 단양의 온달산성 등 수많은 산성들이 밀집돼 있다. 산성들과 험한 산악지형은 온달이 이곳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을 짐작해야 한다. 여기 위치가 지금 바로 왕검성이라는 곳이고요. 강을 끼고 있는 바로 강 건너편이 바로 흑성인 태화산에 태화산성이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바로 산 뒤에가 바로 영춘이 되겠습니다. 영춘에 온달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왕검성에서 온달산성까지가 40리길입니다. 좋겠네요.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40리길입니다. 온달이 남한강 유역을 이용해 내려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항공 사진 분석을 통해 남진 루트를 추정해 보기로 했다. 온달은 내륙 방면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강원도 영서지방과 충북 지역을 통해 소백산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한강 하류 지역의 신라군을 피해 충주에 이를 수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이 철원, 춘천, 홍천, 원주, 단양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다. 항공사진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지형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서 지역의 지형의 특성으로는 이제 산이 높고, 산이 높음으로 해서 이제 협곡이 발달돼 있고, 협곡이 발달돼 있어서 그 협곡과 협곡을 잇는 그 지류만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남한강 상류하고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원주, 춘천, 단양은 그 남한강 상류하고
연결되는 그 협곡만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교통로가 형성이 됩니다. 남진 루트는 지금의 중앙고속도로와 비슷하다. 쉽고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온달은 철원을 지나 춘천, 원주, 제천을 통해 단양으로 진격한다. 신라의 주력군을 피해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우회한 것이다. 서울 지역 한강 하류를 거쳐서 충주 지역에 이르는 길은 신라의 그 주력군이 방어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방어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강 하류의 그 넓은 지역을 도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반면에 이제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우회하게 되면은 그런 앞에서 지적한 그런 위험이 덜할 뿐만 아니라 신라의 그 주력 부대를 피해 가지고 후방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신라의 그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령과 계림령을 통과해서 한강 하류로 연결되는 신라의 그 보급로를 후방에서 차단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한강 하류 쪽의 신라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온달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경주에서 남천주로 이어지는 신라의 방어 체계를 갈라놓고 한강 유역을 지키는 신라를 배후에서 압박,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온달은 계속해서 신라군과 전투를 치르며 단양으로 진격해 들어간다. 이제 그 고구려 군대가 남한강 상류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 한강 하류 지역에는 이제 신라의 최정예 군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가 이동해 가지고 이제 온달의 그 고구려 군대의 남하를 이제 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또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제 고구려 군대가 한강 하류 지역으로 이제 공격해 가지고 신라 군단의 발을 묶어두게 됐고, 이것이 결국 이제 온달이가 이끄는 고구려 군대의 그 남하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온달이 남진하는 동안 또 다른 고구려군이 한강 하류에 있는 신라군의 발목을 묶어놓는다. 양동작전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전술인 것이다. 그러나 온달은 온달산성에서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되고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만다. 고구려의 염원을 안고 출정한 온달. 온달은 고토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 온달이 상당한 영역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당의 사신인 현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할 당시 신라가 우리 땅 500여리를 빼앗았다. 수의 침입 전에 누군가가 500여리를 확보한 것이다. 수의 침입기는 598년과 612년에서 614년. 그런데 온달은 590년에 출병한다. 수의 침입기 전에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전쟁이 없다면 500여리는 온달이 확보한 것이 된다. 삼국사기를 확인했지만 대규모 전쟁과 실지 회복 기사는 없었고 온달이 출병한 것이 유일했다. 500여리를 확보한 것은 온달이 분명한 것이다. 강강 상류 지역, 그쪽 지역을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것은 그러니까 553년 경으로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개 소문은 신라가 고구려의 남쪽 500여리를 뺏어간 시점을 수의 침입기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 1차 침입은 598년도에 있었고 2차 침입은 612년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3차, 4차 침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98년 이전에 누군가가 한강 잃었던 한강유역의 땅을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삼국사기 본기 고구려전 신라 고구려 본기나 신라 본기에는 전혀 그런 전투 기사가 없습니다.
다만 온달전에 의하면은 온달이 590년대 초반에 출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온달이 590년에 출정하여서 상당한 그 영역을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고구려가 신라에게 재상실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리라는 염원을 안고 온달 산성에서 최후를 맞은 온달. 그는 계림령과 중령 이서의 500여리를 회복했던 것이다. 온달이 죽자 시신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서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그만 갑시다 라는 말을 듣자 관이 움직였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만 갑시다, 장군. 사랑하는 평강공주의 이 간절한 호소에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이야기 속에서 죽어서라도 이 고구려 땅을 지키겠다는 이 온달의 강렬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자는 원대한 목표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온달과 평강의 고귀한 사랑. 이 속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물론이고 당시 고구려 사회의 정치적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과 귀족 사회의 내분을 수습하고 마침내 빼앗긴 영토 회복에 나서는 6세기 고구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가난과 신분을 뛰어넘은 온달. 그는 신분 상승에 대한 고구려 민중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고 북방 민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대제국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나선 고구려인들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당대 고구려의 꿈과 희망이었던 바보 온달. 평강공주와의 사랑 이야기와 그의 비장한 최후는 지금까지도 그를 사랑받는 설화의 주인공으로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